안녕하세요. 자, 우리 중세 유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크게 두 개의 주제를 다룰 텐데, 바로 카톨릭 교회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중세말 유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인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냐? 우리 그리스도교는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믿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많이 천주교라고 알려진 종교이고요. 자,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들이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뭐 러시아일지 아니면은 뭐 북유럽 같은 국가들이 주로 많이 믿고 있는데요. 자, 원래는 그리스도교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두 종교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분리된 이유를 우리 교과서에 잘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자료 1번을 보면요. 자, 우리 이 두 개가 갈라지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레오 3세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린 것이 바로 그 발단이 됩니다. 자, 우리 성상숭배 금지령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 성인들의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 같은 경우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걸 우리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인 레오 3세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었는데, 당시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서유럽은 게르만족이 침입을 해서 게르만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였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은 이놈들이 게르만족들에게 그리스도교 좀 전파하려고 하는데 말하면 잘 못 믿어. 얘네들은 보여주면은 잘 믿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성상이 꼭 포교 활동에 필요하다면서 이 레오 3세의 성상 숭배 금지령을 반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교파가 의견이 대립된 이후에 이제 나중에는 교리 논쟁까지 번지면서 서로 양 교회를 파문하면서 이제 동서 교회가 분할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유럽에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 동유럽에는 그리스 종교회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교의 분리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자료 2번에는 이 두 종교에 관한 내용이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바티칸 미술관에 있는 벽화입니다. 자, 이게 바로 로만 카톨릭 교회에 있는 내용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보면은 교황이 있고요. 그 교황의 관을 받는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카롤루스 대제의 모습인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교황과 종교를 지배하는 교황과 정치를 지배하는 이렇게 왕의 구분이 있었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요, 그리스 종교의 기본이 되는 우리 그림인데요.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정치적 지배자이면서도 지금 이 그림을 보아서는 그리스도교의 행사인 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 동유럽에서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함께 같은 위치에 있었다. 한 명이 모두 지배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분리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유럽의 그리스도교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우리 이때까지 방금 언급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최고의 종교의 지배자로서 교황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존재했는데, 이 로마 교황은 로마로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는 베드로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황 밑에 뭐 주교나 성직자들을 두면서 이 주교나 성직자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세에 들면서 우리 소로마가 멸망한 후에 게르만족이 침입해 오면서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신자들을 보호하고 수도원을 설립하는 등으로 인해서 우리 서유럽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중세가 점점 시작되고 나면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바로 성직자가 세속화되게 되는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세속화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 세속화를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주면, 우리 성직자는 약간 신성스럽고 뭔가 성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신성함을 버리고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는 우리 현실에 적응한 느낌으로 우리 성직자도 신성이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자, 어떻게 세속화가 됐냐? 우리 중세 초에 세속 지배자들이 성직자를 지배하면서 우리 성직자가 세속화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봉건제도 배울 때 왕이 있었죠. 왕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서 수도원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주교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 지역을 봉토를 주어서 각 지역을 지키게끔 다스리게끔 했다고 했는데, 자,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속 지배자인 왕 밑에 수도원장과 대주교 이러한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우리 중세 초에 이 왕 밑에 성직자가 있었다. 성직자가 세속화되었었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성직자들은 우리 신성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만 있고 막 그랬어야 됐는데, 이 왕에게 영토도 받고 돈도 받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성직자들이 왕의 지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체적으로 부패하기도 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원래 우리 성직자들은 추천이나 아니면은 투표를 통해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게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성직 매매까지 일어나면서 매우 성직자들의 세속화가 심화되었다. 자, 이를 해결하고자 크리스트교 개혁운동을 시작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크리스트교를 한번 바꿔보자 라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세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교황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금 교황 언급했는데, 교황의 시대를 따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중세는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한 시대입니다. 당시 황제권보다 더 강한 권력이 바로 교황의 권력이었습니다. 자, 교황 중에서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클리니 개혁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교황에 오르자마자 성직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도 내리게 되고요. 당시 이제 교황이 주교 임명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주교 임명권을 우리가 서임권이라고 불러요. 이거 용어 중요합니다. 이 용어는 기억해 주세요. 자, 주교, 각 지방마다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주교인데요. 그 주교를 교황이 임명해야 된다. 즉, 교황에게 서임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전까지는 누구한테 있었냐? 우리 위에 잠깐 보면 나오죠. 우리 왕 밑에 수도원장이 있었고 대주교가 있었대요.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수도원장도 임명하고 대주교도 임명하고 심지어는 교황까지도 임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황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우리 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황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크리스트교 일인데 왜 니네 왕들이 신경을 써? 라고 하면서 이제 교황이 차츰차츰 서임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임권을 주장하게 되자 이제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서임권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가장 반대한 인물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 당시 독일에 있었던 국가였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라는 왕이 그레고리우스 7세의 이런 주장을 듣고 나서 뭔 개소리야, 주교 임명권 원래 우리 거야 하면서 서임권은 왕에게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내가 우리 크리스트교 일인데 왜 신경을 써라고 하면서 하인리 4세를 파문하게 됩니다. 파면이 아니라 파문입니다. 자, 파문을 하게 되는데, 파문이 뭐냐? 우리 종교적 징벌이에요. 종교적 징벌. 근데 이 종교적 징벌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던 게 당시 중세는 우리 크리스트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트교를 믿는 그러한 사회였는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 크리스트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벌인 파문을 당했다. 그러면은 거의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을 정도였죠. 자, 그래서 하인리 4세가 파문을 당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왕노릇도 못하게 생겼네 라고 해서 우리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가서 3일 동안 용서를 구하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사건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 교과서 271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271페이지에 사건 더 알아보기에 카노사의 구역이 있죠. 내용 설명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게 다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랑 하인리 4세가 싸운 내용 잘 나와 있고요. 결국 하인리 4세가 황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카노사라는 지역으로 가서 3일간 용서를 빈 사건,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자 그레고리우스 7세랑 하인리 4세 이러한 모습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황의 시대 이제는 서임권을 카노사의 굴욕으로 인해서 우리 교황이 차츰 장악해 가면서 마지막 최종적 이제 딱 도장 딱 찍은 사건이 뭐냐 우리 보름스 협약으로 인해서 이제 서임권은 교황이 갖게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주교의 임명권을 장악하는 마지막 최종 결론 보름스 협약입니다. 이 보름스도 독일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네, 이것까지 기억을 해서 결국 서임권 투쟁은 교황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교황권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왕권 저리 가라. 교황권이 훨씬 더 세라고 해서 이제 여러 나라 정치에도 관여를 하면서 교황이 유럽 최고의 지배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중세에는 어떤 말까지 나돌았냐. 교황은 태양이고 왕은 달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교황권이 왕권보다 훨씬 셌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문화는 선생님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크리스트교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중세는 크리스트교의 시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트교의 시대입니다. 자, 크리스트교가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 일상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리스트교가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일반 사람이 태어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죽을 때까지 다 크리스트교에서 관장할 정도로 크리스트교가 매우 퍼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황과 왕권이 아까 서임권을 두고 많이 다퉜었죠. 그래서 결론은 승자는 교황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학문을 보면은 학문도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트교 학문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신학 중심으로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스콜라 철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스콜라 철학은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스콜라 철학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말이 어려워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다. 뭔 말일까? 너무 어렵죠?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 스콜라 철학에서 가장 첫 번째 논쟁이 뭐였냐?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 이게 가장 해결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자, 당시 우리 이때까지 중세는 크리스트교를 믿고 크리스트교가 엄청나게 퍼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야, 근데 우리 계속 신을 믿고 있는데 신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었습니다. 이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신앙적으로만 해석하지도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만 해석하지도 말자. 자, 신앙적으로만 해석하면 신은 당연히 존재하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신 우리 지금 볼 수도 없잖아. 과연 존재하겠어? 이렇게 양극단이 아니라 우리 조화를 추구하자라고 하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 학문 스콜라 철학이었고요.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집대성하게 되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건축과 미술입니다. 건축과 미술도 똑같아요. 우리 중세 문화죠. 중세 문화는 다 크리스트교 문화입니다. 자, 당시 교회 건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중세 건축 미술 양식은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고딕 양식은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뾰족한 첨탑과 화려한 생유리,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매우 특징적인 양식인데요.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자,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안타까운 성당이죠. 우리 작년에 우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이 났었죠. 그래서 이 상징이었던 뾰족한 탑도 무너지고 매우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한번 영상, 다음 우리 이학습자 영상에서 우리 클릭하고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잘 보고 왔나요? 우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작년에 불이 타서 되게 아쉽게 되었지만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복구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복원이 되고 나서는 꼭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 고딕 양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딕 양식은 뾰족한 탑과 우리 화려한 생유리가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게 우리 밀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우리 밀라노 대성당을 선생님이 직접 가봤었는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직접 가본 데예요. 우리 자, 보면은 이렇게 고딕 양식을 잘 나타내는 이렇게 뾰족한 탑 잘 나타내 있죠. 그래서 고딕 양식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자,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화려한 생유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도 매우 잘 드러나 있는 우리 고딕 양식. 이게 자세히 보면은 되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딕 양식을 잘 나타낸 것이 우리 밀라노 대성당이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꺼운 벽과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창문이 특징이에요. 자, 로마네스크 양식 이름만 보면은 뭔가 로마 양식인 것 같죠? 자, 그런데 로마 양식의 게르만 양식을 합한 양식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꺼운 벽과 좁은 창문이 특징이다 라는 것 우리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를 대표하는 게 바로 피사의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탈리아 피사 대성당이 자, 보면은 매우 두꺼운 기둥, 두꺼운 아치에 보시면 작은 창문이 있죠. 이 작은 창문이 특징인 바로 이 피사 성당까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 오늘 두 개의 주제를 배운다 했는데, 자, 첫 번째 주제인 크리스트교 다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중세 말의 유럽 사회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도시가 성장하고 중세에 있었던 장원이 해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중앙 집권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것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십자군 전쟁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의 배경의 첫 번째는 자, 우리 중세에 봉건제가 정착되고 나서 이제 중세 유럽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유럽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풍족하고 안정이 되다 보면 팽창의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어딘가로 뻗어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서유럽 사회 전체가 다 이 팽창의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셀주크 티르크라는 국가가 생겨났는데, 이 셀주크 티르크의 이슬람 국가가 당시 크리스트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순례자를 통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에서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서 성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셀주크 티르크 다른 종교를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이 다른 국가가 이 예루살렘 순례자를 통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교황이 주도로 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명목으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0여 년간 이어진 긴 전쟁이 실시되게 되었는데요. 결국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탈환은커녕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실패로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군 전쟁의 결과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을 주도한 교황은 오히려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요. 그에 참여한 기사 또한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제 교황과 반대에 있었던 왕권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쟁 중에서도 서로 문화 간의 교류는 있어요. 우리 이슬람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발달한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유입된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십자군 전쟁 한번 살펴봤고,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장원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장원의 기본은 농노가 농사를 지어서 농업 생산물을 통해서 그 사회가 돌아가는 그러한 구조였었는데, 우리 11세기 유럽이 안정되다 보니까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자, 왜냐?
이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남는 생산물이 생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자, 이제는 농사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농사 안 하고 물건 만들래 해서 수공업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한 배경에서 이제 상인과 수공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역의 중심지에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장원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 바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가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점점 모이면서 도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왕과 영주로부터 우리는 왕과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따로 독자적으로 도시를 지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영주들은 돈을 받고 특허장을 내주고 자치권을 도시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매우 자유로운 공간이었어가지고 뭐 특정 인물이 뭐 농노라는 만약 계급이 이 도시로 와서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잘 살면은 이 도시의 시민으로 인정해준다 라는 그러한 법이 있을 정도로 매우 도시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말이 있었냐면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도시가 매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발달한 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길드 하면 뭐 게임하는 친구들은 뭐 길드 생각할 텐데 그 길드예요. 자,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자, 도시에 사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자기들끼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동업조합을 조직한 겁니다. 우리 서로 우리 힘 모아가지고 서로 같이 일하자라고 해서 길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의 시민 계층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도시가 성장하게 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 도시의 반대편에 있었던 장원은 점점 해체되게 됩니다. 우리 중세 말에 도시는 생겨나고 성장하고 장원은 해체되게 됩니다. 자, 장원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냐?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회가 안정되게 되면서 원래 우리 장원은 농노의 부역으로 농노가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체제였는데 이제는 안정되고 계속 생산물도 많아져서 이제는 화폐 사용도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조세를 내가 몸으로 떼올 이유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조세가 급납화된 우리 이제 동전으로 내자, 돈으로 내자라는 조세의 급납화도 증가되게 됩니다. 자, 또 장원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우리 장원의 최하층인 농노들이 도시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 왜 도망갔겠어요? 특정 뭐 기간 동안 도시에 있으면 자유를 준다잖아. 당연히 도망가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장원은 해체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촉진시켰던 건 바로 유럽에 유행했던 흑사병이었습니다. 자, 전염병이었는데 뭐 죽으면 시체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된다. 흑사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흑사병이 뭐 전체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 이상을 뭐 죽이게 만들었다는 병이었는데 자,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게 됩니다. 자,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장원을 유지하고 있었던 영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흑사병으로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내 땅 누가 농사 지어주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노들의 대우도 점점 더 잘해주고 그러한 변화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어떠한 영주들은 이왕 사람 줄어드는 거 남은 농노라도 강하게 키워야지라는 그러한 영주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영주들은 오히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농민 반란까지 이러한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 말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농노제도 해체되고 장원도 해체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중세 말의 십자군 전쟁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까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중앙 집권국가의 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앙 집권국가가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 십자군 전쟁으로 왕권도 강화되고 교황권 약화됐다 했죠. 그리고 장원도 해체되게 되면서 우리 교황과 기사의 세력은
약화되게 되고 그와 반대로 왕권은 강화되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선생님이 이 당시 대결 구도가 있었어요. 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바로 시민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에는 뭐 아까 말한 뭐 상공업자들이 주로 있었는데요. 자, 이와 반대되는 공간에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냐? 바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이 이와 반대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장원의 해체로 인해서 교황과 귀족의 권력은 약해지고 왕과 시민의 권한은 강화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이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출현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뭐냐? 우리 백년 전쟁으로 귀족 세력이 더 약화되게 되는 거예요. 자,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한 전쟁인데요. 100년 동안 전쟁했다 해서 백년 전쟁이에요. 자, 당시 귀족들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느라 당시 귀족 세력들이 매우 약화됐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뭐 백년 전쟁에서 그 유명한 잔다르크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이죠. 자, 그래서 백년 전쟁으로 귀족 세력도 약화되어서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어 갔고요. 자,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상공업자의 세력도 증가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다 보면은 자, 이 대결 구도 지금 왕과 시민은 다 좋아하고 교황과 귀족은 다 약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가 수립되게 됩니다. 상공업자들이 국왕을 지지했었고요. 백년전쟁이나 장미전쟁을 겪으면서 귀족들은 약화되고 오히려 국왕권은 강화되어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세 말에 이제 중앙 집권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원격의 세계사 부분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세계사는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한국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사 고려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